송견과 동탁, 유비의 활약. 십상시들은 장사 쪽은 송견에게 맡기기로 하고 다시 장순과 장거 토벌을 의논했다. 어양에는 누구를 보내는 편이 좋겠는가? 거기는 따로 사람을 보낼 것 없네. 종정 유우를 다시 보내세. 유우라고? 그는 무장이 아니잖는가? 과연 그에게 그만한 힘이 있겠냐? 듣기에 그는 전에 유주자사로 있을 때 선정으로 그곳 백성들을 깊이 감복시켰다 하네. 그를 보내달래 보고 안 되면 대주 태수쯤으로 돕게 하지. 공연이 좋지 못한 인물을 보냈다가 세력만 키워주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리하여 결국 장순과 장거를 대주 태수 유해에게 맡기기로 결정을 보았다. 그런 십상시의 결정은 황제의 결정이나 다름없었다. 다음 날 입시한 그들은 가장 충성스러운 채 전날 꾸민 일을 토적 깨칠 계책으로 아뢰니 영제는 크게 기뻐하며 그대로 따랐다. 그 무렵 송견은 이미 합의와 강남 일대 용장이 아니라 조야가 다 아는 장안의 명사가 되어 있었다. 황건의 난때 세운 공으로 별군사마로 출발한 그는 양주의 변장, 한수 등이 난을 일으키자 또 한 번 이름을 드날릴 기회를 얻었다. 중랑장 동탁이 토평의 대임을 맡고 양주로 갔으나 시일만 끌고 이기지 못하매 조정은 다시 사공장훈을 거기장군으로 삼아 변장과 한수를 토벌하게 하였는데 이때 장훈이 표를 올려 송견을 참군사로 청구한 것이었다. 군사를 거느려 장안에 이른 장훈은 그곳에서 제명에 의지해 동탁을 불러들였다. 동탁은 마지못해 장안으로 불려왔으나 정한 기일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장훈의 책망에 심히 불손한 태도로 나왔다. 이때 그걸 본 송견이 가만히 장훈에게 말했다. 동탁은 지은 죄를 겁내지 않고 오히려 올빼미가 날갯짓하며 맹위를 떨치듯 큰 소리만 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군령이 정한 기일까지 어겼으니 마땅히 군법을 적용하여 목을 베야 합니다. 동탁은 그 위명을 농서 일대에 널리 떨치고 있는 자인데 이제 그를 죽이면 서쪽으로 간들 누구에게 의지하겠는가? 그래도 동탁의 용맹을 아끼는 장훈이 근심스레 물었다. 이에 송견이 더욱 강경하게 권했다. 명공께서는 친히 왕병을 이끌고 출전하시어 위세가 천하를 울리는데 어찌 동탁 따위의 하찮은 이름에 의지하려 하십니까? 제가 동탁이 하는 양을 보니 용서할 수 없는 죄가 3가지나 됩니다. 첫째는 윗사람을 가볍게 여기고 예를 갖추지 못한 죄며 둘째는 도적이 바로한 지 여러 해 되도록 토벌하지 못해 군사의 길을 꺾이게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조정의 힘을 의심케 한 죄며 셋째는 대임을 맡고도 중요한 공을 이루지 못한 주제에 소환을 받고도 기일을 어기고 또 와서는 저토록 기고만장한 것입니다. 예부터 뛰어난 장수치고 천자께서 내리신 부월에 의지해 무리를 이끌 때 죄지은 자를 목베어 위험을 세우는 것을 망설인 적은 없습니다. 만약 명공께서 지금 동탁을 목베어 위험을 세우지 않으시면 장차 그 화가 어디까지 미칠지 모를 것입니다. 자네는 이만 돌아가게. 자칫 동탁의 의심을 살지도 모르겠네. 덕분에 동탁은 죽음을 면하고 장훈의 휘하에 들어 다시 양주로 진군하게 되었다. 변장과 한수는 조정에서 보낸 대군이 동탁의 군사까지 아울러 오고 있다는 말을 듣자 대항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급히 무리를 흩고 각기 항복을 애걸해왔다. 이에 장훈은 싸움 한번 해보지 못하고 군사를 돌려 낙양으로 돌아왔다. 나는 진압되었다 해도 싸움이 없었으니 농공 행상이 제대로 있을 리 없었다. 그러나 송견이 3가지 죄를 들어 장훈에게 목베기를 권했다는 소문이 퍼지자 듣는 사람치고 감탄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그때 벌써 동탁은 조야 모두에게 미움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십상시들도 처음에는 그가 주는 뇌물맛에 줄곧 그에게 군권을 주어 변방을 지키게 했으나 별 공도 없이 자기 세력만 기르려 하자 차차 의심하기 시작했다. 동탁을 보는 눈길이 그처럼 미움과 두려움 아니면 의심에 가득 찬 바람에 거꾸로 득을 본 것은 송견이었다. 그는 싸움 한 번 않고 대단한 이름을 드높였을 뿐만 아니라
별로 학문이 깊지 못한 그에게는 명예롭기까지 한 의랑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었다. 그런 뜻에서 보면 방금 그 토벌을 명받은 구성 또한 송견에게는 중요한 성공의 디딤돌이 되었다. 장사 태수로 내려간 송견은 한편으로는 선정을 펴 백성들을 어루만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벌써 10년이 넘도록 그를 따르는 내 장수, 황계, 한당, 정보, 조무를 앞세워 구성의 무리를 쳤다. 그렇지 않아도 드높은 송견의 위명이었다. 그가 장사의 태수로 왔다는 것만으로도 떨며 굴복해야 할 판에 생각 밖으로 세심한 보살핌까지 곁들이자 백성들의 마음은 금세 구성의 무리에게서 돌아섰다. 거기다가 벌써 수십 번의 크고 작은 싸움을 치른 송견의 내 장수가 정예한 관군을 이끌고 토벌해 오니 구성의 무리는 견딜 재간이 없었다. 달포 남짓 지나자 무리는 끊어지고 구성은 사로잡혀 배임을 당하고 말았다. 그러나 송견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다시 이웃군에서 구성과 내통하여 난리를 꾀하던 주조, 곽석의 무리들까지 뿌리 뽑으니 장사에 이웃한 세군이 일시에 조용해졌다. 조정은 그런 송견을 오정후에 봉해 그 공을 기렸다. 한편 장거, 장순의 무리를 토벌하기 위해 유주목이 되어 내려간 유우는 생각보다 훨씬 큰 적세에 놀랐다. 장순의 무리는 그 사이 10여만으로 자라 오한교위 기조, 우북평, 태수유정, 요동태수 양종 등을 죽이고 청주와 기주까지 세력을 뻗치고 있었다. 거기다가 오한의 초왕 등과도 손을 잡아 유주는 안전한 곳이 거의 없다시피 했다. 백성들에게 지난날의 은희를 상기시키고 도적의 무리에게 현혹되지 않게 하는 일도 다스림이 있을 뒤에나 기대할 수 있는 것이었다. 당장 발붙일 곳조차 마땅찮은 유우에게는 필요한 게 먼저 자신을 임지에 있을 수 있도록 지켜주는 무력이었다. 이에 유우는 우선 성곽이 튼튼하고 높은 개성의 간부 아닌 군영을 열고 먼저 다스림의 근거지를 확보하는 일에 착수했다. 장거와 장순이 그걸 보아 넘길 리 없었다. 곧 대군을 몰아 개성을 공격해왔다. 이미 허약할 대로 허약해진 주군들인데다 그 자신 대단한 장략을 지니지도 못한 유우에게는 당연히 힘든 공격이었다. 다급한 유우는 같은 종실이요. 가장 가까운 고을의 태수가 되는 대주 태수 유회에게 구원을 청했다. 유현덕과 관, 장 삼형제를 숨겨주고는 있어도 그들이 왕법을 어긴 죄인이라는 게 잠옷 꺼림칙하던 대주 태수 유회는 구원을 바라는 유우의 글을 읽자 그걸 그들 삼형제를 위한 좋은 기회라 생각했다. 곧 사람을 보내 현덕을 부른 뒤 유우의 글을 내보이며 말했다. 비록 그 도구가 탐악한 자라고는 하나 조정이 보낸 관리임에는 틀림없으니 그에게 매질을 한 것은 왕법을 범한 것이 아닐 수 없네. 그런데 이제 그 죄를 씻을 좋은 기회가 왔네. 군사 3천을 빌려줄 테니 가서 유배관을 구하게. 그러지 않아도 구차하게 숨어 지내는 것이 지루하고 괴롭던 유비였다. 유회의 그 같은 말에 크게 기뻐하며 기꺼이 따랐다. 관우, 장비도 현덕과 크게 다를 바 없었다. 특히 놀고 먹느라 온몸이 근질근질하던 장비는 싸울 일이 생겼다는 말에 어린아이처럼 좋아했다. 유관, 장 삼형제는 그날로 대주병 3천을 빌려바람과 같이 개성으로 달려갔다. 그들이 밤을 낮삼아 달려 개에 이르렀을 때는 장거의 무리가 한창 공성에 열을 올리고 있는 중이었다. 이딴 승리에 취해 마치 천하가 저희들 것이라도 된 듯 경계를 게을리하고 있던 반도들은 갑작스러운 원병이 나타나자 당황하고 말았다. 10배가 넘는 군사를 가지고도 어이없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걸 보자 현덕 삼형제와 대주병들은 더욱 힘이 났다. 관우의 청룡도와 장비의 사모가 베고 후리고 찌르고 쑤시며 트는 길로 삼천 군마가 홍수처럼 밀려들었다. 성 안의 유주병들도 보고만 있지는 않았다. 기세 좋게 성문을 열고 나와 뒤를 바치는 장거의 군사들은 30리나 쫓겨난 뒤에야 간신히 패군을 수습할 수 있었다. 그 다음부터는 분전의 연속이었다. 데려간 대주병 3천에다 그들의 분전으로 사기를 회복한 유주병 마녀가 가세하니 보름도 안 돼
유주 일대는 유우의 다스림이 미치는 지역이 되었다. 그러자 유우는 민심의 수습에 들어갔다. 수하의 관원들과 군사들에게 터럭만큼도 백성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고 장거의 무리에 가담했던 자라도 마음 바꿔 돌아오면 관대하게 용서해 주었다. 그런 다음 오한의 초왕 등 장거의 모반에 동조한 자들에게는 글을 보내 달래는 반면 장거와 장순의 목에는 큰 상을 걸었다. 민심이 차츰 자신을 떠나고 동조자들도 하나둘 떠나가자 일이 그른 것을 안 장거와 장순은 처자까지 버리고 변경 밖으로 달아났다. 그러나 장순은 그 수하인 왕정에게 목이 잘리어 유우에게 되돌아오고 장거는 장순이 죽고 그 졸개들마저 항복해버리자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다. 겉으로 보아서는 유우의 공으로만 보였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뒤를 받쳐주는 유비의 무력이었다. 유우도 그걸 잊지 않고 첩보와 함께 유비의 큰 공을 아뢰는 표를 올렸다. 조정은 유우를 태위로 삼고 용구후에 봉하는 한편 유비도 도구 때린 죄를 면해주고 함의련의 승으로 삼았다. 그 뒤 다시 유비는 고당이란 곳에 위로 옮겼는데 어느 편도 세운 공에 비하면 하잘것없는 군리에 지나지 않았다. 나중에 간신히 별부사마로 평원현령을 맡게 되지만 그것도 실은 공손찬의 강경한 표문 덕분이었다. 그 사이 변방을 평정하고 오한 탐지왕과 그 족속들의 항복을 받는 등 어느새 조정도 무시할 수 없을 만한 군벌로 자란 공손찬은 유비를 위함 못지않게 자기의 근거지 가까운 곳에서 세운 유우의 공을 깎기 위해서도 유비의 공을 힘껏 축혀 세웠기 때문이었다. 장락공의 피바람. 구성이 죽고 장거, 장순의 난리가 가라앉은 뒤에도 크고 작은 밀란과 소요는 끊이지 않았지만 사실 그것들은 손과 발 또는 가지와 잎의 우환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곪으면 반드시 터진다고 하던가 마침내는 배와 가슴의 우환이라고 말할 수 있는 큰 난리가 다름 아닌 제도 낙양성 안에서 준비되고 있었으니 뒷날 이름한 바 십상시의 난리였다. 중평 6년 초여름 4월 노환으로 누워있던 영제는 스스로 명이 다했음을 알고 급히 대장군 하진을 궁으로 불러들였다. 자신이 죽은 뒤의 일을 논의하기 위해서라는 구실이었다. 얼핏 보아서는 황후의 오라버니인 하진을 불러 후사를 부탁한다는 게 이상할 것도 없지만 사실 거기에는 좋지 못한 내막이 있었다. 하진은 원래 소와 돼지를 잡아 파는 도축업자에서 몸을 일으킨 사람이었다. 출신은 천하지만 아리따운 누이가 있어 그녀가 궁녀로 들어가면서부터 운이 열리기 시작했다. 누이가 궁녀에서 황제의 눈에 들어 귀인에 오르고 다시 황자 변을 낳자 황후 송씨를 몰아내고 황후의 자리에까지 오르니 하진도 제실의 외척으로 따라서 지위가 올라 마침내는 대장군으로 나라의 대권을 쥐기에 이른 것이었다. 하지만 그 같은 하황후의 길이 결코 순조롭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한때는 하황후에게 빠져 전 황후인 송씨를 죄 없이 폐위시켰을 만큼 정신을 못 차리던 영제였으나 오래전아 역시 후궁에게로 총애를 옮겼다. 누구보다도 자신이 바로 그런 경로를 거쳐 황후의 자리에까지 오른 하황후로서는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다가 그 왕미인이 다시 자신처럼 황자 협을 낳자 참을 수 없게 된 하황후는 끝내 왕미인을 독살하고 말았다. 일찍 어미를 잃은 황자 협을 기른 것은 다름 아닌 영제의 모후 동태후였다. 원래는 해독정후 유장의 아내였으나 아들이 환제의 양자가 되어 재위를 잇게 되자 궁중으로 모셔져 태후에 오르게 된 여인이었다. 그래도 양가의 출신인 동태후에게 천한 백정의 누이인 며느리가 마음에 찰리 없었다. 거기다가 거두어 기르는 사이에 황자협이 남달리 영특한 것을 보자 흠뻑 정을 쏟게 되었다. 매양 하황후 소생인 변보다 영특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협을 태자로 봉하도록 영제에게 권했고 영제의 마음도 차차 협 쪽으로 기울어져 갔다. 그런 영제의 마음을 더욱 굳혀준 것은 환관들이었다. 번번이 싸워 이기기는 했지만 환관들 쪽으로 보면 역시 가장 힘겨운 적은 외척들이었다.
하진의 사람됨이 그리 똑똑지 못해 아직까지는 커다란 부담 되지 않았지만 하황후 소생인 변이 재위를 잇게 되면 사정은 크게 달라질 것이었다. 어린 황제를 대신해 사실상 정사를 휘어잡을 태후의 오라버니로서 언제 환관들에게 칼끝을 들이댈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그날 영제에게 하진을 궁 안으로 불러들이도록 한 것도 실은 그런 환관들의 꾀였다. 황제의 병세가 심상치 않음을 알자 중상시 건석이 가장 충성스러운 듯한 얼굴로 병상 곁에서 아뢰었다. 폐하, 만일 왕자 협으로 뒤를 잇게 하시려면 반드시 대장군 하진을 먼저 주살하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큰 근심거리가 남게 되오니 그를 홀로 불러들여 베어버리십시오. 비록 혼미한 가운데 서지만 이미 협을 태자로 세울 뜻을 굳히고 있던 영제는 선선히 거기에 동의했다. 병권을 거의 반을 잡고 있다 해도 좋은 대장군 하진을 손쉽게 제거하는 길은 그밖에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하지만 내막을 알리 없는 하진은 영제의 부름을 받자 별 생각 없이 궁궐로 향했다. 그의 둔한 머리로는 재위를 잇게 될 생질. 변을 잘 돌봐주라는 고명이라도 내리려는 것으로 지레짐작한 때문이었다. 그런데 국문에 이르러 막 안으로 들려 할 때였다. 사마 바느니 가만히 다가와 일러주었다. 들어가셔서는 아니 됩니다. 건석이 공을 해하려고 폐하를 충동에 부르게 한 것입니다. 제 나름으로는 무슨 속셈이 있었던지 하진은 가까운 사람을 궁 안 여기저기 박아두었는데 바느는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바느의 말에 크게 놀란 하진은 급히 자기 집으로 되돌아갔다. 그리고 노복들과 식객, 가인들을 모조리 무장시킨 뒤 사람을 보내 대신들을 자기 집으로 청해 들였다. 황후의 오라버니요. 어쩌면 황제의 외숙부가 될지도 모르는 대장군 하진의 부름이라 정가를 받은 이는 거의 빠짐없이 모여들었다. 쥐 같은 환관의 무리가 우리 400년 한조의 동량을 쓸어버려 사직을 위태롭게 한 지 이미 오래되었소. 그 죄로 보면 아래로 땅끝을 덮고 위로 하늘에 사무치는 바가 있으나 성상의 뜻이 지엄하여 함부로 손대지 못했소이다. 그런데 이제 그 무리는 성상의 환호를 틈타 감히 한나라의 대장군을 모살하고 보위를 넘보는 흉계를 꾸미고 있어. 이에 하늘을 대신하여 그들을 모조리 쓸어버리려 하거니와 여러분의 의향은 어떠하시오? 비록 미천한 출신이나 벌써 10여 년 높은 벼슬만을 골라 지내는 사이에 제법 위험이 서린 어조였다. 좌중에 한 사람이 몸을 일으켜 하진의 말을 받았다. 환관들의 세력은 충제, 질제 시절부터 일어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자라고 뻗은 지가 오래입니다. 이제 줄기는 무성하고 뿌리는 곧게 퍼졌으니 어찌 한꺼번에 모조리 죽여 없앨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를 꾸밈에 치밀하지 못해 도리어 저들의 귀에 이 말이 들어간다면 멸문의 화를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바라건대 대장군께서는 반드시 밝고 세밀하게 살펴 거행하도록 하십시오. 하진이 말하는 사람을 보니 정군교위로 있는 조조였다. 평소에는 그 재주를 아껴 가까이 거두었으나 그가 바로 환관의 자식이라는 걸 떠올리자 녹이부터 치솟았다. 한 소리 크게 질러 조조를 꾸짖었다. 큰일을 도모하는데 멸문의 화를 먼저 걱정하니 너 같은 소인배가 어찌 조정의 대사를 알겠느냐. 환관의 자식놈이라고 내뱉지 않은 것만도 많이 참은 셈이었다. 조조를 아끼는 사람들도 조조의 말이 환관들을 두둔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지 의심스러운 눈길로 조조를 보았다. 그런 분위기를 느끼자 조조도 더는 입을 열 기분이 들지 않았다. 다만 가만히 마음속으로 탄식했다. 이제 하진의 어리석음이 큰 화를 부르겠구나. 조조를 꾸짖어 그 입을 다물게는 하였으나 하진도 가만히 생각해보니 조조의 말에 일리가 있었다. 특히 그의 누이인 하황우가 미천한 집안의 딸로 그토록 귀한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장양을 위시한 몇몇 환관들의 도움에 힘입은 바 크다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았기에 더욱 환관들의 무서운 힘을 잘 알 수 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 자리에 있던 다른 대신들도 마찬가지였다. 출신 때문에 조조의 말을 의심했지만 돌이켜보면 아무래도
무시해버릴 수 없는 말이었다. 순제 때의 외척 여면 환제 때의 양기, 그리고 영제 때의 두무. 한결같이 환관들을 향해 먼저 칼을 빼든 것은 그들이었으나 번번이 환관들에게 도리어 당하고 말지 않았던가? 그렇게 되니 쉽게 의논이 정해질 수가 없었다. 서로 말하기를 주저하고 있는데 늦게까지 궁성에 남아 형세를 살피던 반은이 뛰어들어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 성상께서는 이미 붕어하셨습니다. 그런데 건석 등 십상시들은 의논을 맞추어 발상을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먼저 거짓 조서로 대장군을 불러들여 죽임으로써 뒤탈을 없이 한 뒤에 황자 협을 받들어 재위를 잇게 하려는 술책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미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칙사가 당도하여 다시 하진에게 급히 궁으로 들라는 제명을 전했다. 조칙이 거짓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하진은 사신을 잡아두게 하고 의논을 계속했다. 일이 급박한 것을 본 조조가 참지 못하고 다시 나섰다. 오늘 취할 마땅한 계책은 먼저 천자의 자리를 바로 정한 뒤에 수염 없는 도적들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 말만은 하진도 옳게 여겼다. 좌우를 둘러보며 물었다. 그건 맹덕의 말이 옳다. 누가 나를 도와 대위를 바로잡고 역적들을 뿌리 뽑겠는가? 하진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한 사람이 벌떡 몸을 일으키며 우렁차게 대답했다. 바라건대 제게 정병 5천만 주십시오. 궁궐 문을 깨뜨리고 들어가 새 천자를 모신 뒤에 황관놈들을 모조리 쓸어 가깝게는 조정을 깨끗이 하고 멀게는 천하를 평안케 하겠습니다. 하진이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니 사회교위로 있는 원소였다. 굳이 벼슬길을 마다하는 그를 중군교위로 처음 조정에 불러들인 것이 바로 자신이라 하진은 더욱 마음이 기뻤다. 역시 원본 촉분이로구나. 자네가 나서 준다면 두려울 게 무엇 있겠나 하며 원소에게 어림군 5천을 점고하여 맡겼다. 원소는 온몸을 갑주로 감싼 채 5천 어림군을 이끌고 국문을 깨뜨려 길을 열고 하진은 하웅, 순유, 정태 등 대신 30몇을 이끌고 뒤를 따랐다. 잔꾀에는 밝은 환관들이지만 막상 큰일을 당하고 보니 계책이 없었다. 황망하여 제 몸 하나 보전할 궁리들만 하고 있는 사이에 하진은 태자 변을 부축하여 제위로 나아가게 했다. 뒤따라 문무백관이 만세를 불러 새 황제의 등극을 기뻐하니 이가 곧 후한의 소재였다. 그때 십상시의 우두머리인 건석은 궁궐의 화원 꽃그늘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가히 내시들의 무력이라 할 수 있는 서원팔교위의 우두머리로서 원소의 5천군이 들이닥칠 당시만 해도 그의 손안에는 그 못지않은 금군이 있었다. 거기다가 원소의 원래 벼슬인 중군교위 또한 그의 지휘 아래 있는 서원팔교위의 하나였으나 한번 대항해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달아나 숨은 곳이 기껏 한 길도 안 되는 궁궐의 꽃밭이었다. 사사로운 욕심으로 뭉친 무리의 약점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가장 잘 드러나는 법이다. 역시 중상시 가운데 하나인 곽승이란 자가 있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하진을 불러 해하려던 일은 대개 건석이 주동된 일이라. 모든 죄를 그에게 뒤집어 씌워 죽이면 자신은 살 길도 있을 것 같았다. 슬그머니 칼을 빼들고 다가가 건석을 찔러버렸다. 그리고 아직 건석의 영을 받들고 있는 금군들을 달래 대장군 하진에게 투항해버렸다. 생각 밖으로 손쉽게 소재를 즉위케 하고 문무백관의 할애를 받고 있던 하진은 곽승의 그 같은 투항에 크게 기뻤다. 곧 그 죄를 없이하고 금군들을 거두어들이게 했다. 원소가 그걸 보고 하진을 일깨웠다. 환관들은 패를 지어 나라를 어지럽혔을 뿐만 아니라 대장군의 목숨까지 해하려 한 못된 무리들입니다. 오늘 이 기세를 타 저것들을 모조리 주살해야 합니다. 부디 이 기회를 놓쳐 후환을 남겨두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하진이란 자의 사람됨이 또한 그리 밝지 못하였다. 그날의 형세를 모조리 자신에게 유리하게만 해석하고 있는 데다 옛날 미천했던 시절에 자기들 온우이를 도와준 환관들의 은공에 얽매여 얼른 결단을 못 내리고 망설였다.
그 사이 숨어서 일이 돌아가는 형편만 살피고 있던 나머지 환관들은 하진과 원소의 그 같은 대화를 전해 듣자 곧장 하태우에게 달려갔다. 그리고 전날 하태우를 한낱 궁녀에서 황후로까지 올리는데 가장 공이 큰 장양을 앞세워 애걸했다. 처음부터 대장군을 해하려고 이를 꾸민 자는 건석 한 사람뿐이었고 저희들은 전혀 관여한 바 없습니다. 그런데도 대장군께서 원소의 말만 듣고 저희 모두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태후마마, 저희들을 가엾게 여기시어 부디 생명이나 보존케 해주십시오. 하태후는 오히려 그 사람됨이 오라버니 하진에조차 미치지 못했다. 한때의 은인이기도 한 장양 등이 허연 머리를 굽히고 눈물로 빌자 금세 마음이 풀어졌다. 너희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 마땅히 너희를 지켜주리라. 그리고 하진을 불러들여 말했다. 오라버니, 우리는 원래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집안에서 올라왔습니다. 만약 그때 저 장양 등이 곁에서 도와주지 않았다면 어찌 오늘과 같은 부귀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비록 건석이 흉측한 뜻을 품어 우리를 해하고자 하였다 하나 이미 그자는 주사를 당했고 나머지는 죄가 없다 합니다. 그런데도 오라버니는 어찌 다른 사람의 말만 믿고 환관들을 모조리 도륙하려 하십니까? 그 말을 듣자 원소의 거듭된 권유로 간신히 다잡아먹었던 하진의 마음은 다시 돌아섰다. 태후의 전을 나오기 무섭게 묻관원들에게 일렀다. 건석은 나를 해치고자 했으니 마땅히 일족을 멸의 본보기로 삼을 것이로되 그 나머지는 쓸데없이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라. 그 말에 누구보다 놀란 것은 원소였다. 결연하게 소리쳤다. 만약 잡초를 베고도 그 뿌리를 뽑지 않으면 반드시 좋은 밭을 망치게 될 것입니다. 대장군께서는 거듭 살펴 처결하십시오. 그러나 이미 마음이 돌아선 하진은 오히려 나무라듯 원소의 말을 받았다. 내 뜻은 이미 정해진 바다. 원본초는 여러 소리 마라. 이에 다른 관원들도 더 입을 열지 못하고 한결같이 속으로만 탄식하며 물러났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싸늘한 결의의 칼날을 착잡한 표정 아래 숨기며 국문을 나서는 이가 있었다. 출신 때문에 그날의 일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한곁으로 밀려나야만 했던 전군교의 조조였다. 한해 날은 이제 다 했다. 남은 것은 다만 떠날 구실을 찾는 일뿐. 조조는 홀로 그렇게 중얼거렸다. 조조가 그렇게 단언하게 된 것은 하진이 원소의 권유를 뿌리치고 십상시의 무리를 살려준 때문은 아니었다. 다른 대신들과는 달리 조조에게는 환관들이야 죽건 살아남건 그리 중요한 일로 여겨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가 한해 몰락을 단언하고 그때껏 애써 지녀온 충성의 서약을 철회하려고 마음먹게 된 것은 결국 계약으로 끝나버린 그날의 작은 정변 자체였다. 먼저 조조를 실망시킨 것은 새로운 천자 소재였다. 듣기에는 17이라 했지만 막상 보위에 앉은 모습을 보니 그저 그 한바탕의 소란에 겁먹고 질린 허약한 소년에 지나지 않았다. 따지고 보면 죽은 영제도 결코 영특하거나 빼어난 군주는 못 되었다.